안녕하세요. 1주차 1차 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투약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서 수업할 예정인데요. 여러분들 교재 페이지 522페이지 기본 간호학 1 522페이지를 펴서 같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먼저 학습 목표입니다. 세 번째, 우리 체내에서의 약물 작용을 기술한다. 다섯 번째, 다양한 투여 경로를 기술한다. 그다음에 11번째, 정확한 투약을 위한 원칙을 말할 수 있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약물의 작용, 그다음에 투여 경로, 그다음에 정확한 투약을 위한 원칙을 수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주요 용어가 나오는데요. 우리 1주차에는 경구 투약에 대해서 수업할 예정이기 때문에 주요 용어가 이제 경구, 오랄이라고 하죠. 그리고 사실 이제 경구의 반대가 이제 비경구인데, 페런터럴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523페이지 서론에 이제 보시면은 이제 약물이라는 말, 메디케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약물이라는 말의 이제 뜻이 나옵니다. 약물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증상 완화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투여되는 물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관리 상황에서 약물과 드러그라는 용어는 흔히 혼용돼서 많이 사용하죠. 같이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은 헤로인, 코카인, 암페타민 같은 불법으로 유통되는 물질을 다 내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약물은 아주 오래전부터 알려져 사용되어 온 것이고 아편, 피마자유, 초산 등의 생약은 고대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수세기 동안 유용한 약물의 수도 엄청나게 증가했고 이런 약들에 대한 지식도 구체화되고 정확해졌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약물은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증상 완화 또는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 투여되는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보통 드러그라는 말이랑 같이 혼용돼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처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프리스크립션이라고 얘기는 하는 처방. 그래서 처방이란 말의 뜻은 약물의 조제와 투약에 대한 서면 지시를 이제 처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그래서 한 개의 약물은 속명, 약점명, 화학명, 상품명 또는 상품명이라는 네 가지의 이름을 가질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속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속명은 약제가 공식화되기 전에 붙은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1차적으로 약을 발견한 사람의 이름을 따기도 하고 아직은 정식 명칭이 아닌 것을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약전명은 말 그대로 각국의 약전과 같은 공식적인 간행물에 수록된 이름, 약전에 나타나 있는 그런 이름, 정식적인 이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화학명은 약제의 화학적 성분을 서술한 이름으로 화학자에 의해서 명명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상품명은 제약회사에 의해서 명명된 이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한 약제가 여러 제약회사에 의해서 제조되는 경우는 여러 개의 상품명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잘 알고 계시는 약 중에 소염 해열 진통제로 알려져 있는 타이레놀 있잖아요. 타이레놀은 일종의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타이레놀이라고도 상품명이 있지만은 어떤 제약회사에서는 뭐 서스펜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이 좀 틀리죠. 그런 거를 상품명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조제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제라는 것은 팔머시라고 얘기하면서 약물을 준비하고 혼합하고 분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약은 약 처방에 따라서 자격을 갖춘 약사가 조제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임상에서 약사는 처방된 약물에 대해서
의사에게 조언할 수 있는 전문가이며 건강팀의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번에는 이제 투약의 법적인 근거를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약품 사용은 법적으로 다 통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약품에 대한 처방전 작성과 교부는 의료법 제18조에서 명시되어 있고, 마약류의 적용은 마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간호사의 투약 행위는 진료 보조의 업무의 일환으로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만 수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마음대로 처방이 나지 않았는데 투약 행위를 할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호사는 간호실무법령이 규정하고 있는 영역과 기능의 범위를 알아야 하고, 간호학의 독자적인 지식과 기술의 한계를 인식해야 되고, 간호실무법령이나 자기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동은 대상자의 삶을 위태롭게 하고 의료 과오나 소송의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하에서는 간호사는 소변 처방에 있느냐 없느냐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고유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페이지 526페이지에 보시면은 약물의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의 기대 효과 또는 치료 효과는 약이 처방된 이유이고 투약이 의도하는 1차적 효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몰핀, 우리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 설페이트의 진료 효과는 통증을 없애주는 거죠. 진통이고, 디아제팜의 치료 효과는 불안의 완화입니다. 향정의약품 같은 향정의약품이죠. 디아제팜, 불안의 완화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를 기대 효과 또는 치료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작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약의 부작용이란 말은 사이드 이펙트라고 많이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차적 효과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비의도적인 것이죠. 의도하지 않은 그런 효과를 부작용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부작용이라는 게 예견이 다 가능하고 해롭지 않을 수도 있고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탈 리스는 심근의 수축력을 강화하는 그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오죠. 심장에 어쨌든 강심제, 심장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장의 수축력을 강화하는 그런 약인데, 그렇지만 부작용으로 구역이라든지 구토를 유발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가벼운 부작용은 약물의 치료 효과를 위해서 견딜 수는 있는데 역효과라고 하는 좀 더 심한 부작용은 약물을 중단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하지 않은 부작용은 사실 견딜 수 있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지만은 너무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그런 약물은 아마도 판매 중단을 한다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 독성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드러그 톡시시티, 신체 기관이나 조직에 대한 약물의 유해한 효과를 얘기하는 거고, 약물이 유해한 효과, 용량 과다, 외 용량의 섭취, 대사나 배설 장애에 의한 혈액 내 약물의 축적 효과 때문에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약물이 어쨌든 몸에 쌓여서 축적이 되어서 생기는 게 약물 독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통 약물의 독성 작용은 즉각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기도 하지만은 몇 주가 걸리거나 아니면 몇 달 동안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약물의 독성, 약물의 독성을 어쨌든 항상
용량에 주의를 기울이고 독성을 항상 잘 모니터해야지 예방할 수 있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몰핀 아까 얘기했던 마약성 진통제인 몰핀은 이 축적이 되면은 숨을 잘 못 쉬어요. 호흡이 억제되는 그런 독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임상에서는 몰핀을 투여하고 나서 호흡이 혹시 힘들진 않은지 잘 관찰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시가 그렇게 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알레르기에 관한 겁니다. 약물 알레르기. 그래서 약물 알레르기는 드러그 엘러지라고 많이 얘기하죠. 약에 대한 면역학적인 반응을 얘기하고 대상자가 이 물질에 처음 노출되면 신체는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몸이 약물을 항원으로 인식하고 반응해서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는 걸 바로 약물 알레르기라고도 하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알레르기가 생겨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알레르기는 심할 수도 있고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경한 경우에는 피부 발진부터 설사까지 그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그 다음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심한 알레르기 반응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아나필락시스 반응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한참 지나서 하는 게 아니라 보통 투약 직후에 바로 나타나요. 그래서 만약 즉시 증상을 발견해서 치료하지 못한다면은 사망하거나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죠. 그죠? 그래서 그 아나필락시스 반응은 주로 어떤 게 있냐면은 초기 증상으로는 급작스러운 호흡의 가빠짐, 그다음에 급격한 저혈압, 빠른 빈맥 같은 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나오는 게 약물의 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약물 내성이란 말을 많이 하시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약물 내성이라는 것은 약물에 대해서 현저하게 낮은 생리적 반응을 나타내는 사람이나 치료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용량의 증가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흔히 내성을 나타내는 약물은 아편, 그 다음에 발비투레이트, 그다음에 에틸 알코올, 담배 같은 데서 많이 약물의 내성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축적 효과입니다. 축적 효과는 약물을 반복해서 사용할 때 투여율이나 퇴사율이나 배서율을 초과할 때 발생하는 증강 반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약물의 양을 조절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신체에 축적이 돼서 독성 증상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이 효과, 여기 특이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특이 효과는 예상치 못한 개별적인 반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소 반응, 그다음에 너무 과대 반응, 이렇게 특이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고 보통 사람들에게서는 나타나는 정상적인 반응과 전혀 다른 반응을 바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예측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설명할 수도 없는 그런 증상을 바로 특이 반응이라고 특이 효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약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약물의 상호작용이란 말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동시 또는 전후에 병용 투여할 때 병용한 약물 상호 간의 작용으로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약 모두의 효과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하나 또는 두 가지 약물의 효과가 증가되거나 그래서 상승작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다음에 감소되는 거를 억제 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상승되거나 억제 두 가지 이상 약물을 사용했을 때 그 약물의 효과 때문에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오히려 효과가 적어지는 억제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페니실린의 배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는 프로페니시드를 페니실린하고 같이 병용하면은 상승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혈중 페니실린의 농도가 단독 투여실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스피린, 우리 항응고제로 알려져 있는 아스피린하고 우리 코데인처럼 두 가지 진통제를 병용하면은
상가 효과에 의해서 통증이 훨씬 더 완화되고 필요한 마약의 총량이 감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약하고 우리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아스피린하고 코데인을 같이 쓰게 되면은 진통 효과가 더 증가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상승작용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더 마약을 더 많이 써야 되는데 코데인이 마약이거든요. 마약을 더 써야 되는데 오히려 두 가지 약물 동시에 사용함으로써 마약을 총량이 이렇게 감소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약물의 오용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27페이지입니다. 527페이지. 그래서 약물 오용은 우리 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약물 오용, 약물 남용이란 말을 좀 헷갈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물 오용이란 말은 약물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근만성 독작용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약이나 일방약 모두 오용이 될 수 있고 하제, 제산제, 비타민제, 진통제, 기침약, 감기약 등은 흔히 사용되는 약물들이 대상자에 의해 자가 처방되거나 과용되는 그런 오용의 형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약물로 인해서 해로운 효과를 경험하진 않지만 어떤 사람은 경험하기도 하고 후두암 같은 심각한 질병에 의해서 발생하는 기침을 억제하기 위해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침약을 복용하는 경우가 그 예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약물을 오용하게 되면 처음에는 지금 크게 해로운 효과를 경험하진 않지만 그게 나중에는 또 해롭게 작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어쨌든 약물 오용이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 기침약 이런 거는 그냥 처방 없이 약국에서 탈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오용되는 그런 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약물 남용. 그럼 약물 남용은 어떻게 틀리느냐? 지속적 혹은 주기적으로 특정 물질을 부적절하게 복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가 해당 물질의 사용을 남용이라고 간주하면은 약물 남용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근무 중에 음주는 알코올 남용으로 여겨지지만은 사교적인 모임에서는 음주는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약물의 남용에는 약물에 대한 의존성, 약물을 어쨌든 의존하거나 그 다음에 습관적으로 복용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의존성이라는 것은 어떤 약물을 복용하고자 하는 욕구나 의존심이 강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존성에는 생리적 의존성과 심리적 의존성 두 가지가 있고 이 두 가지 유형이 각기 따로 나타나기도 하고 복합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생리적 의존성은 신체 조직 또는 특히 신경계에서 생화학적인 변화로 인한 것으로 이 경우에는 조직들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그 물질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약물의 복용을 갑자기 중단하면은 금단 증상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거를 생리적 의존성이라고 얘기한다. 그다음에 심리적 의존성이라는 것은 심리적으로 안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약물에 정서적으로 의존하는 것으로 약물에 대한 욕구나 갈망이 많이 동반되죠. 그래서 그 심리적 의존성의 정도는 그 약물을 약간 원하는 정도에서부터 강박적으로 갈망하는 정도까지 조금 다양하게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약물 습관성입니다. 약물의 습관성은 심리적 의존성의 가벼운 형태로 해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약물을 복용하는 습관이 있고 그 약물을 복용 후에 기분이 좋아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 습관성이 생긴 사람은 그 약물이 건강에 해를 끼치더라도 그 약물의 복용 습관을 계속 하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불법 약물입니다. 불법 약물은 불법으로 판매되는 그런 약물이 있죠. 스트리트 드러그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래, 불법 약물에는 어떤 게 있냐면 헤로인, 우리 마약의 성분 헤로인과 어떤 상황에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약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처방에 의해 사용할 수 있는 약물을 불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불법 약물들은 다행감과 이안감을 주는 기분 전환 효과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죠. 그 다음은 약물의 작용입니다. 약물 작용. 요거는 우리 528페이지, 교재 528페이지에 약물 작용이 왼쪽 하단쯤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혹시 반감기라는 말을 이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의 체내의 약물 작용은 반감기라는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다섯. 예, 이번에 우리 교재에 여러분들 528페이지에 약물 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체내의 약물 작용은 이제 반감기라는 말로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감기라는 것은 체내의 특정 약물의 농도를 반으로 줄이기 위해서 신체 배설 과정에서 요구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약물의 반감기가 8시간이면 시간 경과에 따른 신체 약물의 농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100%였던 약물의 농도가 8시간 후에 그거의 반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50%로 줄어들고 또 8시간 지나면 25%로 감소하게 되죠. 이런 거를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여기 24시간 24시간 후에는 24시간 후에는 12.5로 또 감소되고 또 32시간 후에는 6.25%로 점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야지 정상이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다. 그런 거를 반감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반감기 뭐 이렇게 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528페이지에 약물 작용에 대한 주요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를 한번 볼게요. 약물 작용의 시작은 투약 후 약에 대한 신체가 처음으로 반응을 일으킨 시간을 의미하고요. 약물 작용의 시작. 그다음에 최고 혈장 농도. 1회의 투여량으로 흡수율, 배설률이 같아져서 도달하는 최고의 농도일 때를 최고 혈장 농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반감기는 배설 과정에서 초기 적용한 특정 약물의 농도가 반으로 감소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의미하고요. 정체기는 반복적으로 일정한 용량을 투약한 후 약물의 혈장 농도가 유지되는 기간을 정체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은 여러분들 약물 역학에 대해서 배울 텐데요. 사실 약리학 시간에 약물 역학이라든지 약동학에 대해서 자세히 잘 배우겠지만은 간단하게 우리 기본 간호학 시간에는 간단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29페이지 교재 529페이지에 우리 약동학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약물의 작용에서 약동학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약동학이란 말은 약물이 흡수되고 분산되고 생체 내에서 전환되고
배설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를 약동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약동학 그래서 첫 번째 이제 흡수, 분산, 전환, 배설 이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나오는 흡수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약물의 흡수라는 말은 혈류 속에서 약물이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얘기하는 거고, 약물이 혈류에 직접 투여되지 않는 경우 체내 약물 작용의 첫 단계는 흡수입니다. 약물은 흡수를 위해서 투여 경로에 적합한 형태로 이제 투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의 약물 흡수력은 사실 일정하지 않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음식물은 특정 약물의 용해와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래서 약물이 흡수되는 소장으로의 운반도 지연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음식물은 특정 약물의 분자와 결합해서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흡수를 억제하거나 방해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약물 흡수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위의 산도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산도는 시간 섭취한 음식 및 환자의 나이에 따라서 달라지고 어떤 약물은 위장에게 용해되지 않아서 혈류 내의 흡수율이 감소되고 어떤 약물은 위에 도달하기 전에 조직에 흡수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예를 들면은 설화로 투여되는 우리 니트로글리세린 있잖아요. 협심증약 쉽게 얘기하면은 니트로글리세린은 목적지인 심장에 직접 운반되는 혈관으로 흡수되고, 만약 이 약물을 경구 투여하면은 간으로 가는 혈류에 흡수돼서 간에서 분해되기 때문에 꼭 혀 밑에 설화로 투여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어쨌든 지금 흡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맥주사와 같이 약물이 혈류에 직접 투여되면 약물의 흡수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빠른 약작용이 필요할 때는 정맥 투여가 많이 선택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피하 조직은 근육보다 혈관이 적게 분포되어 있어서 근육보다 약의 흡수가 많이 느리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열을 적용해서 국소적으로 혈류가 증가하고 약의 흡수율이 가속될 수 있고, 반대로 냉적용은 약물 흡수를 느리게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에피네프린 혈관 수축제에 있거든요. 이 혈관 수축제를 투여하면은 다른 약물의 흡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느리게 흡수되어야 하는 약물은 기름과 같은 저용해성 매체의 현타객으로 만들어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피네프린 같은 경우는 응급 상황에서도 많이 쓰는 약이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갑자기 떨어진다던가 뭐 이럴 때 이 약을 투여함으로써 어쨌든 조금 더 증상이 빨리 나타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고창자, 직장을 얘기하죠. 직장을 통한 혈류로의 흡수는 예측하기 힘들다. 따라서 직장 투여는 다른 경로로 투여하기 어렵거나 혹은 고창자나 S자 결장에 의해 국한된 작용을 목적으로 할 때 많이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관한 내용입니다. 약물의 분산. 그래서 분산은 약물이 흡수된 장소에서 작용 장소로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약물이 혈류로 들어가면은 간, 신장, 뇌 등의 중요한 혈관계로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혈관 분포가 적은 피부나 근육 같은 신체 부위는 약물의 공급이 늦어지게 되고, 대개 약물의 물리화학적 성질에 따라서 약물의 친화력이 있는 신체 부위가 결정됩니다. 예를 들면 지용성 약물은 지방 조직에 축적되고, 다른 약물은 혈장 단백질과 보통 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 생체내 전환, 우리 몸에서 전환이 되는 거를 보면은 생체내 전환은 해독 작용 또는 대사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생체내 전환을 얘기하지만 대사라는 말로도 많이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대사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약물이 저활성 형태로 바뀌는 전환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체내 전환은 주로 이제 간에서 많이 나타나고 세포 내 약물 대사성 효소들이 약물을 해독하게 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생산물을 대사산물이라고 부르고 활성화와 비활성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활성화 대사산물은 양리작용을 나타내고 반면에 비활성화 대사산물은 양리작용이 없게 되는 겁니다. 생체 내 전환이라는 말은 대사라는 말은 해독작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530페이지도 그냥 그림을 좀 참고해 주시면 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배설. 그래서 교재 530페이지 이제 배설에 대해서 한번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설은 대사산물과 약물이 체외로 배설되는 과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부분 대사산물은 콩팥, 즉 신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설되죠. 근데 어떤 것은 대변, 호흡, 땀, 침, 모유를 통해서 배설되기도 합니다. 전신마취제 같은 특정 약물은 호흡기계를 통해서 전환되지 않은 상태로 배설되기도 하죠. 그죠? 마취는 이제 호흡기계를 통해서 배설되기도 하고 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서 콩팥의 약물과 대사산물의 배설 능력 또한 감소하죠. 나이가 들면은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노인의 경우에 약물과 대사산물이 체내에 많이 축적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인에게서는 성인보다도 적은 용량의 약물을 투여해야 되고 신중하게 투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531페이지 교재에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입니다. 약물 작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다양하게 좀 많은데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발달적인 요인입니다. 그래서 임산부에게 약물을 투여할 때는 매우 주의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임산부에게는 약물 잘 사용하지 않잖아요. 임신 중에 어떤 시기에도 약물 복용은 위험하지만은 특히 태아의 생명기관이 형성되는 임신 1기, 첫 3개월까지죠. 그때는 위험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태아에 대한 역효과의 가능성 때문에 대부분 약물 사용은 금기가 되는 거죠. 그거 금기. 그리고 애기들 영아는 흔히 신체 크기가 성인들보다 굉장히 작잖아요. 그리고 간이나 콩팥 같은 기능도 미성숙하기 때문에 약물의 양이 적게 요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춘기 또는 청소년기에는 문제가 없던 약물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노인은 노화에 따라서 생리적 변화 때문에 투약에 따른 반응이 달라지죠. 그래서 간하고 간 기능, 아까 신장 기능 이런 게 많이 바뀌죠. 그죠? 그래서 약물이 많이 몸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되는 그런 약물들이 있을 수 있죠. 어쨌든 지금 처럼 발달적 요인에는 임산부라던가 영아, 그 다음에 노인, 청소년, 사춘기 이런 거에 의해서 어쨌든 그 약물 작용이 이제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성별입니다. 남녀죠, 남녀 성별에 따라서도 이 약물의 효과가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은 약물에 대한 반응이 남녀 성별에 따라 다른 것은 체내 지방과 수분 분포의 차이와 호르몬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약물 연구가 남성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므로 약물 작용에 의한 호르몬의 변화를 반영하는 여성 연구가 많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문화, 인종,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은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은 성별도 그렇지만 신체 크기와 구성 성분과 같은 유전적 다양성에 의해서 유전적인 영향을 좀 많이 받게 되는 거죠. 이를 양리 유전학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민족 양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인종, 뭐 흑인종, 백인종, 황인종, 어쨌든 인종, 인종이나 민족 집단에 따라서 약물의 반응의 차이를 연구한 학문을 얘기하는 건데 특정 민족에게는 일반적인 치료적 용량이 다른 민족에게는 독작용을 나타내기도 하고 뭐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민족 양리학이라고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문화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가치관과 신념 역시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약은 약물 대사를 촉진시킬 수도 방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문화적 고려사항에 따른 다른 문화권에 속하는 대상자를 간호하는 간호사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시기입니다. 영양소는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죠? 그 예를 들면은 푸른잎 채소에 들어있는 게 바로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K랑 와파린, 항응고제라고 많이 얘기하죠. 그죠? 이 약물이랑 같이 쓰게 되면은 더더욱 출혈이 많이 유발할 수 있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의해서 써야 되는 거고 와파린을 먹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푸른잎 채소는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환경입니다. 환경. 대상자의 환경은 특히 행동과 정서를 변화시키는 약물 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물의 효과를 사정하는 간호사는 대상자의 성격과 환경까지도 고려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기온이 이제 약물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기온이 높으면은 말초 혈관이 확장돼서 혈관 확장제의 작용을 강화시키고 기온이 낮은 곳에 계시는 분들은 혈관이 수축돼서 혈관 확장제 작용은 억제되고 혈관 수축제의 작용이 증진되는 겁니다. 그리고 진정제나 진통제 같은 경우에도 분주하고 소음이 심한 환경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환경만큼 효과를 볼 수 없겠죠. 그죠? 그런 것도 환경도 어쨌든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심리적 요인입니다.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기대는 약물의 반응에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코데인, 마약성 진통제 코데인은 진통제로서의 효과가 없다고 확신하는 대상자는 이 약을 투여한 후에도 통증이 감소되지 않는 겁니다. 예, 심리적인 것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질병과 질환 어떤 질병과 질환 또한 약물의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데 아스피린은 열이 나는 대상자의 체온을 떨어뜨리기도 하지만은 열이 없는 경우에는 체온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물 작용은 대상자의 순환계, 간, 콩팥의 기능에 따라서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투여 시간, 경구 투여 시간도 영향을 미치는데 경구 투여 시간은 약물의 작용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겁니다. 어떤 경구용 약물은 공복 시 더 빨리 흡수되는 약이 있고 다른 약물은 음식과 함께 투여할 때 더 빨리 흡수되는 약이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생제 암피실린이라는 것은 공복 투여 시 더 빨리 흡수되지만 항우울제인 트라조돈이라는 것은 음식과 함께 투여될 때 더 빨리 흡수됩니다. 그러니까 약에 항상 식후에 먹어라, 식전에 먹어라 이렇게 항상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그렇게 지시가 내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를 들면 철분제제와 같이 위장관을 자극하는 뭐 우리 빈혈이 있을 때 결핍성 빈혈이 있을 때 쓰는 철분제제 있잖아요. 이런 거는 위장관을 자극하기 때문에 꼭 식후에 먹으라는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투여 시간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투약 처방에 관한 건데 투약 처방은 535페이지, 예. 535페이지 교재에 펴시면 됩니다. 투약 처방에 관한 내용이 일단 있는데 투약 처방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주로 이제 의사가 처방을 하죠. 투약 처방을 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어쨌든 처방하는 게 중요한데 우리가 처방을 받는 우리 간호사들은 이를 처방자에게 다시
네, 여러분들 교재 535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예, 거기 투약 처방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투약 처방에 이제 먼저 종류를 보겠습니다. 투약 처방의 종류. 투약 처방의 종류는 첫 번째 즉시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회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규 처방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필요시 처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즉시 처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스탯 오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처방된 즉시 단 1회 투여되는 그런 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환자가 암이에요. 그래서 뭐 마약성 진통제를 쓰는데 처방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몰핀, 설페이트, 10ml, IV. 그래서 스탯 이렇게 나왔다 이러면은 즉시 지금 주라는 거죠. 그죠? 즉시 어쨌든 IV로 정맥 주사를 해라. 한 번이다 그 대신에 계속 주는 게 아니고 지금 한 번 주는 거를 지금 즉시 한 번 주는 거를 즉시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회 처방입니다. 그래서 특정 시간에 한 번 투여되는 처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세코날 100ml 베드타임 비포 설저리 세코날 100ml를 이 말은 세코날 100ml를 수술 전 취침 시 투여해라. 자기 전에 그렇게 투여해라. 이런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전에 한 번만 투여하는 거, 일회성으로 나타나는 거를 1회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시 처방은 말 그대로 즉시 그때 한 번 주는 거고, 1회 처방은 한 번만 처방이 난 거를 그렇게 1회 처방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규 처방입니다. 정규 처방은 처방이 유효한 날짜가 지정될 수도 있고 지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취소 처방이 서면으로 제시될 때 무기한 수행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혹은 지정된 수의 날짜 동안 수행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보면은 KCA를 하루에 2번 이틀 동안 투여해라 이렇게 오더 난단 말이에요. twice daily, 2 days. 그러면은 어쨌든 정규 처방이죠. 그죠? 이틀 동안 계속 줘야 됩니다. 오늘 줬으면 내일도 또 줘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취소 처방이 그 기간이 지나면은 정규 처방 기간이 지나면은 자동으로 이제 취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나타나는 거를 정규 처방. 그래서 보통 정규 처방은 조금 증상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그런 분들은 보통 3일 아니면은 일주일씩 이렇게 정규적으로 이렇게 입원 환자들에게 처방이 좀 나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그다음 필요시 처방입니다. 필요시 처방은 PRN 오더라고 많이 얘기하고 대상자가 요구가 있을 때 간호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간호사가 투약할 수 있게 하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의사가 평일날 지금 없고 주말이라서 근무를 하지 않고 있다 이럴 때 주말 동안에 혹시나 환자가 속이 쓰리다 그런다. 위장 장애가 있다 그런다. 그러면 의사가 미리 PRN으로 암포젤 15ml를 이렇게 처방을 내놓는 거죠. 그리고 PRN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은 주말 동안에 의사가 없어도 PRN 오더는 환자가 속이 쓰리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암포젤을 투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너무 남용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판단은 어쨌든 간호사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투약의 필요성에 대해서 잘 판단하고 정말 필요한가 확인하고 PRN 처방을 수행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교재 537페이지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재 537페이지. 537페이지에 여기 보면은 투약 처방의 필수 요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처방을 수행하거나 할 때, 투약 처방이 날 때 필수 요소입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름이 있고, 처방이 날 때는, 그 다음에 처방 날짜와 시간이 있습니다. 약물 이름이 있고, 약물 용량이 있고, 몇 번 투여해야 된다.
뭐 하루 2번이다, 3번이다 이런 거 있잖아요. 투여 경로. 뭐 먹는 걸로 줘야 된다, IV로 줘야 된다, IM으로 줘야 된다 이런 거. 그다음에 처방한 사람의 성명, 의사 이름, 의사 김현숙 이렇게 있잖아요. 사인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상자 이름은 홍길동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어야 되고 2020년 9월 7일 9시라고 시간도 기재돼야 됩니다. 그리고 타이레놀, 약물명은 타이레놀이고 약물 용량은 원티, 예, 원타블렛이라든지 뭐 미리그램이 있으면은 뭐 10mg, 100mg 뭐 이렇게 해서 하루 1번 준다, 2번 준다, 입으로 준다, 아입으로 준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의사 이름까지 이렇게 있어야지만이 투약 처방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교재 550페이지를 그 다음에 펴시면 될 것 같아요. 550페이지. 예, 거기 보면은 이제 투약 과정이 나옵니다. 투약 과정.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간호사가 투약을 할 때 꼭 확인해야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상자를 꼭 확인해야 된다. 투약 오류 중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오류가 바로 이 대상자의 약물을 하나가 다른 대상자의 약물을 투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라는 환자의 약물을 B라는 환자한테 주거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환자 확인을 잘해야 되는데 대상자 확인을 안 할 때 많이 나타나는 게 나타나는 오류를 이제 투약 오류로 나타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환자 확인을 잘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우리 환자 확인할 때 여기 보시면은 투여하기 전에 항상 환자의 팔찌, 환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물어보고 팔찌 좀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2번 이상 어쨌든 환자 확인이 꼭 필요해요. 근데 요즘에는 또 바코드 같은 거로도 환자 확인하고 약물 투여하게끔 되어 있는 데도 많더라고요. 아주 점점 전자화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바코드를 딱 찍으면은 환자가 팔찌를 끼고 있으면 그 바코드를 딱 찍었을 때 환자 이름이 정확하게 나오고 그래서 대상자 확인이 정확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다음에 2번째 나오는 게 우리 교재 551페이지 보면 있어요. 정보 제공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약물 치료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 간호사는 약물의 효과뿐만 아니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대상자에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이때 대상자의 말에 경청을 해야 되는데 간호사가 적시에 약물 투여하느라고 너무 집중한 나머지 대상자가 말하는 중요한 정보를 놓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고혈압약을 복용하지 않는다고 대상자가 말한다면은 간호사는 투여를 못 주고 준비한 약물이 해당 대상자의 것인지 다시 한번 체크해야 합니다. 고혈압약을 가지고 갔는데 나는 고혈압약 원래 안 먹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얘기를 잘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다시 한번 이 환자 약이 맞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의사가 잘못일 수도 있거든요. 그다음에 약물 투여입니다. 약물 투약 기록지에 주의 깊게 읽고 투약 처방지에 주의 깊게 읽고 약물의 라벨과 비교하면서 3번 정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런 다음에 지시된 경로에 따라 올바른 시간에 처방된 정확한 용량으로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 올바른 시간 개념이 조금 바뀌었어요. 그죠? 과거에는 30분 규칙이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다르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약물 투여입니다. 투약 처방지를 주의 깊게 읽고 약물의 라벨과 비교하면서 3번 정도 무조건 확인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박스 16-5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박스 16-5번에 보시면은 안전한 약물 투여를 위해서 3번 확인하기. 3번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확인은 투약 처방을 읽고 대상자의 약서랍에서 약을 꺼낼 때 대상자 이름이 맞는지, 호실이 맞는지 뭐 이런 걸 대조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방된 약물하고 그 라벨을 좀 비교한다. 그리고
약물의 유효기 같은 것도 확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확인은 약물을 준비하는 동안 예를 들어서 약물을 따르거나 꺼내거나 약물을 포장재 투약 용기에 놓을 때 약물 라벨과 투약 처방을 또다시 확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은 용기, 예를 들면 바이아라든지 병이라든지 이런 거에 라벨을 투약 카트에 다시 넣을 때 이제 대상자에게 약물을 건네기 직전에 투약 처방과 비교해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 번 확인하라 그랬는데 첫 번째 확인할 때는 투약 처방을 읽고 약을 꺼낼 때 첫 번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는 약물을 준비할 때 꺼낼 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약물을 이제 잴 때 있잖아요. 잴 때. 예.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용기에서 다시 용기의 라벨을 다시 투약 카트에 넣을 때, 투약 카트로 이렇게 옮길 때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3번 정도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필요시 적절한 중재를 제공해야 된다. 약물 투여 시 대상자가 도움을 필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근육주사 시 적절한 체위로 취하도록 하고 지지가 요구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수분 섭취와 같은 약물의 효과를 높이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떤 대상자는 약물 투여에 대해서 두려워하므로 간호사는 대상자의 걱정을 주의 깊게 들어줘야겠죠. 그죠? 경청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서 대상자의 두려움을 완화시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투약 기록인데요. 여러분들 투약할 때 약물명, 용량, 투여 방법, 그 외 디지털리스 투여 전에 확인하는 맥박수, 같은 투약과 특별히 관련 있는 자료들을 차트에 기록하거나 컴퓨터에 입력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기록에는 투여한 정확한 시각과 간호사의 사인, 서명이 꼭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몇 월 며칠 타이레놀 원티 피오로 기분 투여했다. 그리고 김현숙이라고 사인을 꼭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투약을 하고 아까 PRN 처방도 꼭 PRN이라는 거를 타이레놀 원티 PO하고 가로하고 PRN이라는 거를 꼭 명시를 해준다던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꼭 사인 마지막에는 김현숙이라고 꼭 사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약물에 대한 대상자 평가, 반응 평가. 그래서 여러분들 약물 효과나 효과의 결여, 기대하지 않은 효과 등 약물에 대한 반응이 매우 다양한데요. 불안으로는 정원제를 복용한 대상자가 말이 오히려 느려지거나 행동이 줄어드는 것은 스트레스 수준이 낮았음을 반영하는 행동으로 기대했던 약물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제의 효과는 세데이션 되는 진정제 효과는 대상자가 얼마나 잠을 잤는지 그다음에 진통제의 효과는 통증이 얼마나 감소되었는지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는 대상자에게 투여된 약물을 알아야 하고 기록지와 대상자와 간호사에 의해 사정된 약물의 효과를 기록해야 되며 대상자의 약물에 대한 반응을 수간호사나 의사한테 직접 보고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통증 같은 경우도 아파서 통증약 아까 타이레놀을 원티 줬으면은 먹는 약은 보통 2시간 후에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주기 전에는 통증이 NRS 예를 들면 좀 과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에 7점이었는데 타이레놀을 먹고 2시간 후에 통증을 평가했더니 NRS 3점으로 줄었더라. 이렇게 항상 대상자의 반응을 평가해야 되고 혹시나 준 것도 의사한테 보고할 수 있고 수간호사나 아니면은 더 증가되는 경우도 있죠. 그죠? 그대로거나. 그래서 그대로일 때도 마찬가지로 의사나 수선생님한테 보고를 해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들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1주차 1차 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